무슨 상황이에요? 왜 가, 너가? 요새 그 알려니까 좀 이상해졌어요. 주사를 좋아하는데, 주사를. 에? 뭐 일단 원래 그렇다고? 이 양반이 원래 그런 거 저도 알았어요. 옛날에 그 후보할 때 이미 저는 알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몰라가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 뭐 본인만 안 찍으면 뭐하나? 주변에서 다 찍었는데. 근데 그때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원고를 잘 못 읽거든요.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무슨 말 했어요?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벌꿀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하경제를 활성화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대. 그때 이미 우리는 알았지만 하여튼 우리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기가 박정 복귀 1호 3국 중에서 제일 엉망이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이 재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데가 정치냐, 관료냐, 경제냐 했으면 어디입니까? 경제영역이에요. 이번에 이 박근혜 전위 게이트의 핵심으로 머리는 빌려온 박근혜 대통령이었지만 몸통은 새누리당이었고 그 몸통과 머리에 뿌리는 바로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벌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박정희 부처였던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전기세 집에서 많이 내죠? 그걸로 삼성 도와주고 있어요. 안 억울하세요? 억울해 죽겠죠? 그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이 낸 국민연금으로 이재용의 삼성 재벌하는 그거 상속하는 거 도와줬어요. 얼마 뜯기셨어요? 5천억 뜯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재용이라는 이 삼성의 왕자가 삼성 재벌을 상속받는데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가지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삼성물산의 16% 지분을 갖게 됐고 그래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4% 지분 10조 원어치 권리를 행사하면서 삼성그룹을 완전히 틀어지었습니다. 상속이 완성된 거예요. 수십조 가치가 있는 이 재벌의 총수 지위를 상속했는데 상속세 한 푼도 안 내고 여러분이 대신 5천억 내주셨어요. 이 중에 주식형 펀드 가입한 분들 있죠? 거기에 또 뜯기셨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삼성물산 주식 사놨다가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봐버립니다. 손해본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바로 이거죠.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사실은 재벌들의 정치 권력이 놀아난 케이스입니다. 이걸 만든 게 바로 박정희죠. 그래서 공인이 과언이 비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지금 여기는 1인당 260만원씩 쓰면서 물론 이제 시골 지역이니까 조금 기반시설 비용이 더 필요한 건 인정해요. 50만원 뚝 떼도 60만원 더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160만원 쓰고 있는 데마다 못한 거예요? 왜 여기는 교복도 무상으로 안 해주고 청년배당도 안 하고 산후조리비 지원도 안 해주고 학교에다가 성남시는 200억씩 지원하는데 여기 학교에 시에서 프로그램 지원합니까? 안 하죠. 뭐 시설비 지원하겠지. 시설비 밥값 이런 거 빼고 밥값 해줘요? 밥도 안 줘? 돈 내고 진짜 성남으로 오세요 그냥. 근데 왜 못하냐 말이죠. 그건 사실은 예산을 딴 데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정부의 예산 집행 방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 장악을 하려고 이 교부세를 주면서 코를 다 끼워놨어요.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계속 예산을 아끼면 내년부터 지원금을 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를 박근혜 정부에서 통제하려고, 통제력을 높이려고 자꾸 돈을 갖다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제가 여기 너무 많이 흉보면 다음에도 대관 안 해주겠지? 내가 대관해 줬으면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대관도 못해주고 우리가 뭐 한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는데 뭐 흉도 좀 봐야죠, 그죠? 흉 좀 봤으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하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지를 확대하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들을 이게 무슨 공짜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냥 구차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누가 이재명 시장 보고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진보 좌파 아닙니다. 원래 진보란 뭐냐? 현재 우리가 합의한 법 질서, 규칙, 원칙, 가치 이런 것들을 바꾸자 라고 하는 걸 진보라고 해요. 보수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지키자 이런 쪽을 보수라고 하죠.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맞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 제발. 대통령도 죄를 지면 감옥을 가자.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 가고 대통령이 감옥을 갑니까? 우리는 수백억씩 이렇게 훔치거나 뺐거나 뇌물을 받거나 하면 사실 성남시장실에 와서 수갑을 채워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800억 뜯은 거 확실하죠? 그냥 자기가 처음에는 오리발을 냈는데 자기 시킨 사람들이 장세동인 줄 착각했지. 입 꽉 다물어 줄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불려가면서 다 불어버렸네. 대통령이 시켰다고. 좀 불행하죠? 안 됐죠? 아니? 잘 됐어. 그걸로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어. 이 사람이 조직적인 중범죄 행위의 주범, 두목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청와대를 나오는 날, 그 앞에 순찰차 대고 있다가 수갑 딱 채워가지고, 그거 그냥 보여주면은 이꽃집이니까 수건으로 두줄 말아줘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뭉개가지고 끌려가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으로 탄핵, 사퇴 꼭 시키고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봅시다, 여러분. 법을 지키자. 대기업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여기 이 중에도 우리 노동자들 많으시죠. 자영업자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늘리고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냐면 주로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법에 52시간 이상 일 시키지 말라고 되는데 52시간 다 시키고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특근 시켜놓고는 월급 많이 준다고 동네 소문내가지고 근로자들 욕먹게 해요. 이 대기업들이 안에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 근로 시키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일 시켜서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구분해가지고 월급 반밖에 안 줘요. 이래 놓으니까 이게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52시간 더 이상 일 못하게 하는 법만 지키면 우리가 최하 20만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왜 법을 안 지켜서 일자리를 뺏는 거예요? 이거 1년에 80만 명의 자영업자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80만 개의 일자리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노동법만 지켜도.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재벌들은 이런 거 막 많이 어기면 많이 어길수록 돈 벌고 아무리 나쁜 짓하고 수천억을 횡령하고 매입죄를 저질러도 마스크 쓰고 링게를 꽂고 휠체어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버리면 다 나와버려요. 왜 웃지도 않는 거야? 너무 황당해? 이 사람들은 말이지 걸리지를 않습니다. 법을 어긴 게 돈을 버는 수단이에요. 중소기업 다 단가 우려치고 기술 뺏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은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성과물을 다 뺏어 갖고 있어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대기업 재벌 계열사끼리 순거 내부 거래하고 일감 몰아주게 해가지고 중소기업 다 죽이고 자기 딸님이 결혼하면 거기다 계열사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통통하게 살찌워가지고 하나 뚝 띄워주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이거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 이 법만 잘 지켜도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이게 진보예요? 이건 그냥 보수도 아니고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나보고 진보라고 거기다 슬쩍 좌파 붙여가지고 거기다 빨갱이 옆에다 쓱 갖다 놓고 말이죠. 난 빨갱이 만든 사람들인데 저 빨갱이 아닙니다. 제가 저 같은 사람 진짜 보수예요. 그럼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하냐면 사실은 법과 질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교과서가 쓴 보수들이 아니고 소위 매국 친일, 분단, 쿠데타, 학살, 독재, 부패했던 이 뿌리가 똑같은 친일 세력들, 친일 매국 세력들, 이 부당한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란 말입니다. 이 자들이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싹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수라 그러니까 진짜 보수를 어떻게 해요? 저거 진보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걸 확실하게 하자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보수는 저거 보수가 아니고 수구, 꼴통, 보수, 기득권, 친일 매국 부패 세력이다. 그러니까 제가 법을 지키자고 하는 우리를 보수, 그러니까 원래 국민분들 보수 좋아하잖아요. 보수 좋아하지. 진짜 보수인지 가짜 보수인지 잘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죠. 보수와 부패 기득권 세력들은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보수의 이름으로 숨어져 있는 부패 기득권 세력들은 작살을 내야지요. 나 진짜 보수 세력들은 분리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왜? 보수란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옆집은 우리가 존중하는데 옆집에 숨어있는 강도는 찾아내가지고 잡아가지고 감방으로 보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아 그래 경제적 영역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 좋은 세상 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진보 아니고 보수라고 인정하는데 너 복지 많이 하니까 너 복지 많이 하는 너는 그래서 진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 이거는 보수 진보를 따지기 전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의 예산은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모성들한테 대리 뽑아가지고 야 이거 살림 좀 잘 살아라 돈 맡기고 권력 맡기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첫째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국가안보 튼실하게 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모여 사니까 질서 유지해야죠. 공정하고 자유롭고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그런 사회 질서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으로 써야죠. 국가안보 질서 유지 비용에 먼저 쓰되 가능하면 적게 써야지. 아껴서 불필요하게 더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걸 많이 아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복지라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필수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복지 비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34조 2항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너무 당연한 걸 헌법 안에 써놨는데 그거 잘 지키는 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죠. 제가 세금을 더 걷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있는 세금 가지고 아끼고 쥐어짜고 부정보 배업시고 예산 낭비 줄이고 세금 떼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은 안 떼어먹고 꼭 나쁜 사람들이 떼어먹어.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뒤져가지고 무려 17만 명이 2천억을 안 내고 있던데 제가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 구미에도 잡으러 왔을 거야 아마. 자동차세 안 내고 성남에서 구미로 도망오신 분 지금이라도 빨리 내세요. 언제 바퀴에 족쇄 채우고 번호판 떼어가 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부산으로 또 쫓아다니고 출고 금지시키고 우리는 가택수색조가 5개조가 있습니다. 집집에 가서 딱 집죠. 그래서 성남은 경기도에서 체납세율이 제일 적은 체납세 제일 많이 거는 1등 도시예요.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세금을 누구는 안 내고 혜택을 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세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모아서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줄여서 아니 뭐 학생들 밥도 주고 유기농으로 우리는 유기농으로 밥 줍니다. 약 올리지? 약 올리시죠? 네. 그때 이사 오지 말고 얘기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교육복지도 하고 보육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뭐 청년복지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권장해야 되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대선 때 이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옆에서 이거 어떻게 증세 없는 복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던 양반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성남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했어요.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한다고 거짓말 쳐놓고 실제로는 복지 없는 증세를 했죠. 아마 그 말도 헷갈린 거 아닌가 싶어. 뭐 증세 없는 복지나 복지 없는 증세나 볼꿀이나 꿀벌이나 똑같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죠?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본인이 한 증세 없는 복지를 진짜로 성남시에서 했으면 야, 성남시 잘한다, 전국의 자치단체 배워라, 그리고 상 줘야지.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냥 고소하고 시행령 고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돈을 뺏어가 버렸어요. 또 이번에는 1200을 뺏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또 뺏겼어요. 여러분들은 구미에서는 1인당 260만원을 쓰고 있는데 성남시는 1인당 160만원 쓰고 있어요. 불쌍하게. 근데 1인당 10만원을 또 뺏어가 전국에 나눠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여름에 농성을 했거든요. 이놈은 자치단체 망한다. 제가 이거 원상복구하는 게 첫째로 할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해줘야지. 이따위로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따위 또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고, 이걸 포퓰리즘이니 악마의 속삭임이니 무슨 뭐 공짜를 바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미에서도 우리 여러분, 우리가 낸 돈이에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돈 법니까? 그 돈 중에 떼서 내거든요. 지금 사이다 한 병 사 먹으신 분, 그 중에 또 세금 또 내셨어요. 우리가 다 낸 돈이라고. 이 돈들이 또 우리가 맡긴 권력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도둑놈들이 못 쓰게 꼭 해야 됩니다. 그 김무성이라는 분, 제가 저한테 한번 찍히면 나는 계속 씻습니다. 안 찍히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김무성 이 양반이 저를 악마의 속삭임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악마로 몰았어요. 근데 덕분에 제가 성남 복지지역의 복지대마왕이 되게 됐죠. 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지를 많이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런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이 나태해진대요. 네? 제가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한다니까 그 24세 청년 1년에 100만원 주는 게 뭘 그리 아까워가지고 그거 하면 청년이 게을러진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100만원 1년에 한 번 딱 주면은 평생 그것도 한 번 딱 주면 게을러지십니까? 국민들에게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질 거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정말로 국민 모독이에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냥 뭐 좀 주면 배 두드리고 이 나라는 사람으로. 이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지배자도 아니고 국민을 끌어가는 지도자도 아니고 국민의 뜻을 대리해서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모습이자 대리인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들 대리인들이 할 일은 국민이 맡긴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력을 오직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세상을 꼭 만듭시다. 이번에 우리가 박근혜 게이트 또는 새누리당 게이트 또는 뭐 경제 재벌체제 해체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 열심히 싸우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못했던, 우리가 이 나라 정부를 수립하면서 약속했던 민주공화국,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법에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 합리적 배분을 받는 그런 나라,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완성하는 우리 이번에 혁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노력했죠. 우리가 헌법에다 그렇게 써놓고 법에도 많이 써놨는데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이익을 취해왔어요.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게 가진 사람들, 힘센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기였고, 우리 힘없는 다수 대중들한테는 그게 족쇄였죠. 이제는 법 앞에 진짜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나라 만들어야죠. 경쟁을 공정하게 해야죠. 부당하게 남의 거 뺏지 않게 해야죠. 그리고 기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분배받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이자가, 이거 죄송합니다. 또 국부라고도 존경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자라고 그래요. 국부는 무슨 나라 팔아먹인 외국 세력들을 다 재등용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따위로 만든 첫 번째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온갖 사고를 쳐가지고 4.19 혁명에 싹 뒤집었는데 그거 누가 뺏어갔어요?
박정희한테 홀라당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죠. 그런 다음에 국민들이 야 드디어 민주적인 사회가 오나보다 열심히 싸우고 박수치고 있었더니 거기를 광주에서 수백 명을 죽이고 전두환이가 권력을 찬탈했어요. 그러는 날 또 7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87년 6월 정말로 떼 앞에서 치열하게 싸웠더니 노태우라는 사람이 6.29 선언인지 희한한 게 가지고 홀라 뺏어가버려. 좋다 말고 이번에도 여러분 조금만 한눈을 팔면 좋다 많은 상황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박근혜가 사퇴하는 거, 자진 사퇴든 탄핵이든 강제 퇴진이든 그 하는 순간까지도 한눈도 팔면 안 되고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판 해보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비록 그만둔 다음에도 얼굴만 바꾼 경제 권력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얼굴만 바꾼 세력들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내각제니 뭐니 개헌하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2의 유기기소는 또 누가 제2의 3당합다 이런 형식으로 해가 다시 기득권자들이 얼굴을 바꿔서 다시 복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했던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평화로운 나라 민주공화국을 만든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이게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순식간에 전문용어로 내다바이 당할 수가 있어요. 날치기 순식간에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싸웁시다 여러분. 제가 여기가 그만하는데 이게 그리고 여기가 사드 배치 지역하고 좀 가깝죠?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미국과 중국이 저 남태평양 어딘가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처하셨습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는 남북이었어요. 근데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중국이 경제적으로 화를 내가지고 우리한테 손실이 오는 거는 사실은 차선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진짜는 이게 중국을 들여다보는 눈이에요. 미국의 월드 MD, WMD, 미사일 방어체제의 동아시아의 핵심이기 때문에 눈이에요, 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하면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눈을 찔러야지. 바로 여기가 제1차 미사일 타격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15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데? 그래서 남해일 같죠? 성주에 있으니까 국민은 상관없는 것 같죠? 미사일 타격 목표가 된다고, 미사일. 그런데 이 사드는 이거 말입니다.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해 놓으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다는데 말로는 이게 카바 범위가 충북까지밖에 안 돼요. 충북. 수도권은 카바가 안 됩니다. 인구의 절반이 사는데 거기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대로 닿아요. 그냥 포탄이 떨어진다, 포탄이. 거기 미사일 쏠 필요도 없어. 미사일 쏠 지나가 버려.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가면서 미중이 충돌하면 미사일 타격 목표가 될 것이고 북한을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국제공조가 중국이 삐져가지고 왜냐면 손해보니까 중국이 화가 나거나 자기 손실이 되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요. 자기 편 만들어야 되거든요. 미국, 일본, 한국이 편을 먹고 자기를 싹 봉쇄를 하는데 중국이 그러면 계속 북한 뒤통수 때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순방치한 입술이 없어진 이빨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이 한판 붙는데 우리가 거기 왜 맨 앞에 나가가지고 돌격대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손해봐요? 우리가 손해보죠. 북한이 사실은 반사적으로 안보상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안보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종편이나 막 이런 데서 이재명을 종북으로 막 몰아줘야 되는데 요새는 종북으로 몰아주질 않습니다. 섭섭해 죽겠어요. 제가 일부러 김천 성주 가서 막 얘기했는데 그럼 써줄 줄 알았거든요. 써주면 제가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전문이 되치기입니다. 되치기. 예? 카운터 펀치 이게 전문인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야 이재명이가 북한 종북이고 뭐 사드 안보를 해치고 그런 내가 딱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보시오. 당신네들 이 한반도의 분단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챙겨온 집단들이 있었다. 심지어 선거 때 아이고 야 북한에 너 총 좀 쏴줘 우리 아군한테 총질 좀 해달라고 돈 갖다 준다고 같이 협상까지 하지 않았냐. 걸려가지고 실패했지만 그거 안 걸렸으면 총 쐈을 겁니다. 총풍 사건. 이게 바로 진짜 종북이고 국가 반역행위 아니냐.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또 있어요. 안보 걱정한다는 인간들이 도대체 국방비를 41조 원씩이나 지출하면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1년 군비 예산이 1조 몇천억이에요. 1조 원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공산국가에 잘 통계가 안 나오는데 1년 예산이 몇 년 전에 7조 원이었대요. 에? 그럼 10배 늘었다고 쳐요. 며칠 사이에. 몇 년 사이에. 70조. 그 중에 10% 20% 썼다고 써봐야 14조밖에 안 됩니다. 최대 7조 원이라는 거예요. 최대 7조 원. 그럼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최하 6배, 7개, 최대는 10배, 많게는 20배 이렇게 지출하는데 맨날 미군이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에 진다는 소리 하는 인간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현대전이라고 하는 게 군비와 무기로 하는 거지 군인 숫자로 합니까? 옛날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학농민 사건 아시죠?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군들이 몇십만이 있었는데 우금치 전쟁을 우금치 전투를 했어요. 거기 2만 명이 동학군이 죽었어요. 동학군 2만 명이 죽었는데 일본군 거기 몇 명 있었냐? 2,700명 있었대요. 일본군들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어요. 기관총. 드드드드 하는 거. 여러분 서부 영화에 보면 나오죠 이거? 예? 그때 그게 일본에 공급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동학군은 뭘 가지고 있었냐? 죽창, 쇠스랑, 괭이, 낫 이런 거 들고 있었는데 2만 명이 몰살을 했고 일본군은 딱 한 명이 부상당했대. 그것도 화승총 튕긴 유탄에 딱 한 명. 전쟁이 됩니까? 지금 현대전이라고 하는 게 군인 숫자로 하는 거예요. 북한에 뭐 잠수함이 몇 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잠수함 옛날에 수십 년 전 거라서 물에 잘 가라앉지도 않아. 저번에 왜 동해안에 떠내려온 잠수함 있죠 왜? 잠수함이 물에 떠내려와. 네? 그런 잠수함이 있다고 우리가 불리하다고 이런 소리 하고 말이에요. 전투기가 수없이 많대. 북한의 전투기 숫자는 많아요. 뭐 어떤 전투기냐면 폭탄을 들고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6.25 때 쓰던 거. 옛날에 6.25 때 썼죠 왜? 쌍발기라고 이렇게 폭탄을 들고 이렇게 야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 이런 비행기 있는데 F-15 뭐 이런 걸로 하면 그 전투가 됩니까 그게? 그 기총 몇 개면 날라가요 그거. 이래놓고는 세상에 돈을 40조 원씩이나 이래서 없애면서 북한보다 전력이 딸린답니다. 실제는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고 있죠.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의 정말 피 같은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잠수함을 만드는데 물에 가라앉질 않아요. 구조함을 만드는데 물속을 들여다보이지 않아. 이거 어군탐지기를 달아나가지고 통영함 전투 헬기를 만들었는데 이 헬기가 38분밖에 모여져 있어가지고 19분 동안 갔다가 19분 동안 와야 돼. 그러면 전투를 못해. 전투를 심지어 8조 원을 주고 4세대 전투기를 사왔는데 핵심 기술이 없어요. 핵심 기술이 없다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투를 못한다 이 말이야. 전투를 못하는 전투기를 미국에서 8조 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거 왜 사왔어요 이거? 전시용입니까? 화나요? 바로 이런 짓거리 하는 너희들이 종북이고 국가 반역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써주지를 않네요. 요새 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에서 안 써주고 막 맨날 하지도 않은 얘기 했다고 막 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주세요. SNS, 네트워크, 카페, 게시판 댓글 좀 제발 좀 달아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강연료도 안 줄 건데 강연료는 기사에 댓글 하루에 한 개씩 다는 거, 그 다음에 SNS 하는 거 이걸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드 얘기도 정말 우리 온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이 걸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구미는 행정구역상 다르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주 도심으로부터 지금 거 떨어져 있는 곳이 성주 거의 17km랍니다. 17km.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요. 예,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거 하지 말아야죠. 구체적인 방법이야 나오겠죠. 정권이 바뀌면 뭐 코리아 MD, KMD라고 있어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그거 할 때까지만 임시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 철수해서 좀 같이 잘 살아야죠. 제가 이게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륙하고 한반도 사이에 끼어있는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흥망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건 기회 요인일 수도 있고 위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둘레가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이쪽도 끼고 저쪽도 끼고 하면 거지되고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중간쯤에 끼어있는 우리의 입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쪽 이용해서 저쪽 듣고 저쪽 이용해서 이쪽 듣고 이러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것도 자국 중심에 자국 이익 중심에 국익 중심에 자주적인 균형 외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원나라 명나라 교체할 때 거기 다 망해가는 원나라 편들다가 우리 침공다 있죠. 아 반대인가? 맞지? 또 청나라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뀔 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침공다 있잖아. 이걸 정확하게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우리 중심으로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저 중국에 오빠가 좀 좋았다고 가서 막 오빠하고 놀다가 미국에 오빠가 막 화낸다고 그거 가서 이러다가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고 이러면서 거지 되게 생겼어요. 미국이 사드 배치라는 게 찍소리 맡다고 사드 배치하고 야 일본하고 위안부 합의해 그러니까 네 그걸 합의하고 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빨리 해 그러니까 네 그걸 합의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아니 한미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관계를 확대 심화 발전시키는 건 맞습니다.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종속관계가 되면 안 되지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종대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될 때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하고 지금 한 짓이 아니 멀쩡한 위안부 할머니들 나 싫다는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군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부터 집단 윤곽을 수없이 당한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나 싫다는데 지가 무슨 권리로 합의를 합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한미일 요 삼각 군사동맹을 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자꾸 과거 문제 가지고 침략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니까 강제로 합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갔습니까? 사드 배치해주고 결국 사드를 위험하게 하려는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원래 침략 국가이기 때문에 군비가 금지되어 있어요.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위대잖아요, 자위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일본의 군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렸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일본의 군대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군사대국 만들어요. 일본의 최종적인 다음 목표가 뭡니까? 또 대륙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팽창할 대상지가 어딥니까? 한국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을 적이라고 해요. 맞지 뭐 사실. 적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적이지. 왜? 6.25 때 남침을 했고 여전히 적성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일본. 조금 전에 우리 일본 어디 방송국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합니까? 아니 일본이 북한이 남침을 한 때로부터 바로 5년 전까지 한반도를 침공을 해가지고 무력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략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뭔 잘못했냐? 니네들 오라니까 왔고 니네들 근대화 시켜줬고 니네들 잘 살게 해줬는데 왜 나보고 침공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오리발 내고 있어요. 침략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고 웃겨요. 왜? 독도를 진짜 지금 당장 뺏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분쟁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측면에서 과거 아주 가까운 시간대에
이 한반도를 침공했고 지배했고 그 침략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침략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우리 입장에서 적대성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 측면에서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다. 틀립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거 박근혜가 매국노에다 간첩이다 이렇게 있어요. 간첩이 뭐 별겁니까? 적성 국가한테 우리의 정보를 주는 게 간첩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변 국가와의 관계는 누구도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그런에서 덕을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설린 우호 관계에 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외교의 기본축은 국익기 입장에서 자주적인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맞죠? 네. 그리고 최고의 목표, 이 국가의 외교 또 남북정책, 통일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전쟁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제1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보가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국방력이 중요하죠.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혹시라도 싸우지 않고 전쟁을 피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조그만 잘못거리면 지금 전쟁할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박정희도 한 말이 있어요. 전쟁 중에도 서로 한 손은 잡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발적 피해를 막아야 되니까. 전쟁 중에도 외교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북한에 대한 모든 대화 통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만약에 휴전선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어요. 뭐 수리하다 포를 쏴버렸어. 포탄 날라왔어. 그때 얘는 미안하다. 야, 우리가 포 수리하다가 이게 오발났다 오발. 미안. 이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날라왔어. 10배 보복. 저쪽에서 쐈어? 에이 10배. 이러고 전쟁이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은 정말로 위험한 지경이 와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대를 죽여 없앨 수가 없어요. 죽여 없애는 게 가능합니까? 이때까지 봉쇄하고 압박하고 막 제재하고 난리를 쳤는데 멀쩡히 아직도 살아있어요. 최순실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소문이 있죠. 2년이면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그래 그러면은 빨리 좀 더 망하게 다시 하더라자. 그 북한에서 막 난민 올 경우 대비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흡수할까 이거 계속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 대박이 아니라 통일 쪽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분단돼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루고 있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 밀도가 높은 그야말로 전쟁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거를 해소해야죠. 우리가 이걸 해소하고 우리의 이런 비용을 줄이고 또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낮은 인건비에 아주 훌륭한 교육받은 인력에 엄청난 자원을 가진 우리의 그야말로 큰 시장이에요. 남북 경제협력 교류해야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보는 대신에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보고 그게 평화적인 관계가 정착이 된다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내려가는 것만큼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군사비 계속 늘려가지고 이기면 좋습니까? 전쟁의 위험이 줄어든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핵 문제든 핵미사일 문제든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두들겨 패는 정책으로 제재와 압박으로 10년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핵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참여정부 때 딱 한 번 핵실험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오면서 핵실험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핵실험을 한 번 할 때마다 핵 성능이 개선되고 소량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 핵탄두에 실수가 있대요. 미사일에. 한 번 실험할 때마다 성능이 개선돼요.
근데 이번에 올해는 2번 해봤어, 2번. 2번. 1년에 2번. 보라 이거예요. 니네들 그럼 내가 더 해버린다, 이거. 제재와 압박으로 사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나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점점 빨라졌으니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집 성질 살아온 사람하고 협상할 때 저거 말 안 들으니까 자꾸 저 집에 우리한테 돌 던지고 그래요. 유리창 깨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높이 방벽을 쌓는데 자꾸 그 위로 던져. 그렇게 계속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얘기해도 됩니다. 얘기해서 그 방법도 찾아봐야죠. 대화와 협력 방안을 찾아보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섞어서 궁극적으로 핵을 동결하고 또 핵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핵을 없애야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이 중에 이 근처에 있는 어떤 정신나간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 우리도 핵무장하자. 핵무장하면 좋습니까? 된다고 치고 서로 핵 개발해가지고 막 핵탄도 막 쌓아놓고 살면 좋습니까? 두 번째로 핵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미국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핵 개발 실험 요만큼 0.1g도 할 수가 없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 금융 제재 우리 하루만 봐도 우리나라 홀딱 망해버립니다. 대외 경제 의존이 90%가 넘는 나라에서 경제 무역 제재 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이 근처에 한 사람 있어요, 이 근처에. 어쨌든 우리 이 김천 성주의 이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 온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온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가장 일선에서 심하게 겪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실내 강연이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이 있어요. 올라오십시오. 방금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멋지게 말씀해 주신 이재명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선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4시에 출발하셔야 되니까 이재명 시장님에게 국민을 시민을 대표해서 꼭 질문을 하시고 싶다. 듣고 싶은 질문이 답변 있으시면 손을 들으시면 우선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해방 이후에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호기를 맞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시장님하고 문재인 팀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종편 같은 데서 보면 계속 그걸 가지고 때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원래 세상의 구경거리가 3대 구경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홍수나면 남들 막 뭐 떠내려가고 그러면 막 구경하면서 좋아했죠. 저 돼지 떠내려간다 저기. 이 물구경. 근데 남의 집에 불 나면 아유 저 어떡해 그러면서 구경하면서 자신 좋아했죠. 불구경.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싸움 구경. 아 너무 잘하네. 너무 이상을 잘하고 계세요. 이 물구경, 싸움 구경이 3대 구경거리인데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최고의 스포츠죠. 이 검투사들 싸움 시키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정치래요, 원래. 그런데 싸움 시키면 재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싸움 시킨 다음에 갈등을 고조시켜서 실패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요즘은 정치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 국민을 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국민들은 여러분 여기도 지금 다 페이스북 생중계하고 이러는데 옛날처럼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고 정보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진화했어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 잘 안 속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조정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이미 웬만한 정치 세력이나 웬만한 아주 상당히 뛰어났다는 정치인보다도 훨씬 높은 지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다. 유기체다. 그래서 이번 4.13 총선 때도 모든 대부분의 정치인들, 뭐 평론가, 언론, 여론조사 등등이 다 야 이거 새누리당 180석이다 200석이다 그러고 다 전전긍긍했어요. 종편들은 신났다. 와 우리가 드디어 속이 통하는구나 이러면서 흐뭇하게 빨간색 막 벌겋게 해놓고 했는데 딱 개표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죠. 종편이 국민을 속인 게 아니라 종편이 국민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네. 이런 세상이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니까 더 뛰어나니까 대중을 끌고 가겠다, 리드하겠다, 지도하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본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똑똑해서 집단으로서 더 똑똑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 유능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즉 서포터, 지지해주는 사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물론 나쁜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들이 충직한 대리인이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팀워크를 갖춘 부족한 걸 서로 채운 하나의 팀들이 정치를 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걸 믿죠. 아,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바를 최대한 빨리 그걸 실천해 줘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정치적 경쟁도 하나의 팀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워크 중요하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 팀이 먼저 이겨야 그 팀 중에서 MVP를 국민이 정해준다. 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과거 생각으로 개인과 개인, 정치 집단과 집단 간의 경쟁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더 싸움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최대한으로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걸 잘 견뎌내고 우리 팀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 팀이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런 건 우리가 다 가려서 보고 결국은 국민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다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철폐를 주장하고 계시는 한 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이주민 시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희는 구미 아사히 글라스. 아사히 글라스. 예, 사공단에. 유명한 회사네. 예. 거기 작년에 18개월째 문자 활동을 해골돼가지고 이렇게 뒷거리에 나와서 복직 규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으로 철수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유치한 온갖 혜택도 받고 유치한 회사에서 한순간에 해고되어가지고 지금 이래 있는데 이 문제를 구미시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서울의 정부청사 앞에서도 저희를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못 드렸습니다만은 마침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면 그야말로 이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한 구조를 깨야 됩니다.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5% 지분 가지고 100% 권리 행사하고 그냥 그 재벌 기업 내부에 막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하고 부당한 일을 취하고 중소기업들 착취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빼먹은 게 있어요. 이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서 이 노동의 비중을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노동이 완전히 부차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란 자본을 투자한 측도 하나의 주인이지만 노동을 투자한 것도 또 하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자본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이익을 다 자본 측이 다 가져요. 그런데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노동자에 떠넘겨버립니다. 노동자가 졸입니까? 봉입니까? 과거에 대공황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대공황 때는 노동자들을 탄압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집단을 지어서 항의를 하면 반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교수형시키고. 노동자업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용자들은,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 자유주의, 완전 자유니까 경쟁을 하지 않아요. 같은 물건 파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옐로벨로 우리 카르텔 같이 짜고 그냥 가격 통일하고 그냥 같이 공고하고 이러면서 자꾸 수탈을 하는 거예요. 독점화되고 카르텔화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 막 괴롭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들이 몫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어서 물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물건 살 사람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 지금 우리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을 카르텔을 다 깨고 독점을 해체해가지고 기업들이 진짜 합리적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는 복지 정책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회 이런 데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일자리도 해주고 식료품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조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노동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노동자들한테 힘을 줘가지고 노동자들이 자본하고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자가 가진 힘이 뭡니까? 노조밖에 없는 거죠. 노조. 조직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를 허용하고 노조도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특정 업종의 노조가 합의를 하면 그게 다른 지역의 동종업체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노조의 힘을 키워주니까 결국은 미국이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50년 호황을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소위 레이건오믹스라고 80년대 중반부터 또 자유주의적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도입해가지고 마음대로 잡아먹으라.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 너끼리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또 독점화가 시작해요. 노동자들 막 탄압하고 노동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만들고 해고 자유화하고 이런 식으로 노동을 막 탄압하니까 당장은 기업이 커지면서 돈을 벌었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시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노동자들이 다 해고돼가지고 전부 다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이 될 리가 없어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반밖에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노동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95년부터 노동자 몫이 총 생산의 80%에서 63%로 떨어지고 있어요. 성장을 하는데 성장의 몫이 노동자한테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업한테, 그것도 대기업한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무슨 사내유보금을 500조니 700조니 쌓아놓는 상태가 온 거죠. 돈이 돌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 이거 실제로 거의 어렵습니다. 해결책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헌법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평등하게 해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면 보수를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고정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고정적으로 그 일을 못하면 그 불리한 지경에 있는 만큼 사실 보수를 더 줘야 됩니다. 미국과 호주에 가서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거기는 정규직보다도 알바가 보수가 더 많습니다. 시간당이. 그게 원래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정규라는 이름으로 반을 준 걸 정부가 허용을 하고 있어요. 또 정부가 무슨 짓을 하냐면 노동자들 계속 탄압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성과연봉제인지 뭐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니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하고 회사가 합의를 해놨으면 그 취업규칙이든 뭐 근로계약이든 단체협약이든 합의를 해놓으면 그걸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마음대로 성과연봉제 바꾸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재벌들이 막 51시간제 초과 근로해도 괜찮고 사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 근로해도 괜찮고 통상임금 1.5배 주라 했더니 0.8배만 줘도 괜찮고 재판에서 이겨온 사람들은 복지시키는데 재판 안 해오면 또 자르고 이게 무법천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노동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걸 못하게 우리 막아줘야 됩니다. 그걸 자유화할 게 아니고 아니 회사가 돈을 벌 때는 노동자들한테 막 노동자들이 월급 100만원 받는데 200만원어치 일해가지고 100만원 받을 때 좋다고 다 가져놓고 노동자가 100만원 받다가 경기가 좀 나빠지고 80만원어치 받고 못하고 바로 잘라버려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노동에 관한 문화도 바꿔야 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몫을, 즉 가계의 몫을 늘려야 됩니다. 그 가계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려가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불법적인 파견 근로니 불법적인 그 비정규직 선거 다 못하게 하고 노동법 어긴 거 이거 사실 재벌들이 주로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실제 사주 잡아다가 가짜 바지 사장 말고 실제 사주를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확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번만 감옥에 집어넣으면 아마 딴 데에서 다음날 다 정상을 해버릴 거예요. 감옥 안 가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기 그 회사 해고 문제는 저는 개별 회사 문제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 나는 노동자요. 내 아버지 엄마도 노동자요. 내 자식도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심은 노동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학생이 한 명이 이재명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님처럼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인데요. 지금 제가 학교를 김천에서 나왔거든요. 고등학교를 김천에서 나왔고 평생 구미에 살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구미에서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새누리당과 어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계시고 김천에서도 사드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이 바로 지역주의를 어떻게 혁파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호남 지방에서 장지해야 되시는 분이 당선되신 장지. 그거 안 찢었어요? 안 지었죠 아직. 그거 찢어야 되는데. 그거 꼭 찢어야 돼.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역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지금 최적의 타이밍을 생각하는데 대권주자로서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런 지역주의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참 당황스러운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불평등, 불공정, 격차예요. 세대 간의 격차, 세대 간의 불평등, 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와 불평등. 그 중에 지역 간 격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 갈등도 사실은 격차에서 나옵니다. 이 지역 간 격차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중앙과 지방 간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소외를 느끼고 있거든요. 왜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전부 다 수도권 중심이냐. 그거 맞죠? 그래서 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지역 간 격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는 내가 별로 덕보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뭐 호남 이쪽은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죠. 이게 이 동네 출신의 어떤 권력자가 만든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갈라서 한쪽을 집중 지원하고 한쪽을 소외시켜서 갈등 구조를 만든 다음에 원래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 중에 제일 잘하는 방법이 분리지배입니다. 분리해서 싸움을 시키면 그 중에 하나가 우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많은 쪽을 지원해주고 이쪽으로 막 싸움을 시키면 저쪽은 저쪽으로 몰린 만큼 이쪽으로 몰리죠. 그 지배의 기술이에요. 이 지배 기술을 발휘하느라고 지역 간 격차라고 하는 걸 일부러 만들어냈죠. 이게 우리나라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온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이 격차 문제도 중앙으로 너무 서울로 집중이 되니까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성남만 해도 서울하고 붙어 있는데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최하 1,500만 원. 한 평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개발을 못하는 땅도 개발할 가능성만 있으면 300만 원. 이런 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계속 집중이 되니까 비효율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근데 원래 정부의 역할은 억강부약하는 게 원래 기본이죠. 센 거를 좀 눌러야 돼요. 약한 걸 부축을 해서 같이 균형을 맞춰 살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뭘 하냐면 센 쪽으로 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센 쪽에 가진 자 쪽 소수에 많이 붙어가지고 못 가진 힘없는 다수를 갖다 괴롭히죠. 지역적으로도 보면 힘센 서울로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효율이 생기지만 자꾸 분권을 약화시키는 거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분권을 좀 강화해 보려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분권화 정책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도 자치가 살아야, 동네가 조그만한 데가 잘 살아야 전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 집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괴롭혀가지고 중앙직이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화라고 하는 것들을 완화하고 지방을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도 해소하고 이게 결국은 모두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칙은 공정함입니다. 공정함. 지역 간에도 세대 간에도 계층 간에도 공정함. 이 공정함을 확보하는 게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예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너무 추상적에서 미안합니다. 분명한 건 지방자치가 발달해야 되고 분권화해야 되고 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긴 비용과 저항이 따르지만 그거를 뚫고 하는 게 진짜 실력이죠. 싱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액트하는 게 문제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다시 해야 되는데 또 강력하게 또 질문을 하시겠다고. 와, 네. 가야 됩니다. 이제. 네, 진짜 가야 됩니다. 네. 1분만. 천 어디? 요약하자면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말하는 거 말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의식 거기에 대해서 그 철학화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좀 서투르는 이해. 예.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표현 형식이 사실 실존에 부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좀 연구해 볼게요. 너무 질문이 너무 어려워. 너무 추상적이어서. 아, 이해 좀 해주세요. 나 지금 그 논문 써야 되거든. 다음 기회에.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원래는 구미 민방위 교육자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재산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글거리에서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강연해 주신 우리 시장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다음 기회는 이 빈서만 지켜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일어나셔서 추운 자리에 오늘 계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뒤쪽을 보시고 지금부터 촛불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자, 밑에 깔개를 밑에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열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쪽으로 열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번 도로만 돌고 이 자리로 다시 와서 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함께 열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 올라오세요. 자,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갈게요. 잠시만요. 지금 해주세요. 저 전부 다 차로 위로. 차로 위로 올라가세요. 차로 위로 올라가. 재우이 오빠, 빨리 와. 나 찍었어. 차로 위로 올라가 주세요. 시장님 꼭 대통령 되셔야 돼요. 민감하신 말을 이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장님, 혹시 그 사이비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사이비는 원래 나쁘다는 뜻이야. 예. 만약에 비리 공문에 대해서
기사를 써서 협박하겠다, 기사를 써서 기사를 내보냈다 이러면은 그 기자는 또 사비 기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 말하지 말고 써야지. 말을 해. 일단 비리가 있으면은 그 까발려야 되는 거 같습니까? 그게 기자가. 네, 지금 이제 요 경북지방에서는 이제 그런 사비 기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어서 많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성남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남은 뭐 요새 없던데. 성남에는 뭐 공무원들 협박을 해서 끊을 게 없어. 공무원이 다 잘하니까. 저도 고향이 영주인데 예안에 그 최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저 경북도에서는 저 안동입니다. 아, 그래. 안동에서 일로 온 사람이 많지. 또 대부분 좀 많아요. 구미가 옛날에 전자산업이 발달해서 여성들이 많이 왔죠. 시장님 조심히 가십시오. 예, 예정 가시죠. 최순실? 재미있게. 예, 잘 뵙겠습니다. 대전에 집중해서 얘기할 네. 그렇죠.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전해주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심히 가십시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발박사고 하면서 발박사고 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발박사고 시작!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차게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민주시민 함께해요. 국민시민도 함께해요. 민주주의 지켜내자. 대한민국 지켜내자. 예, 다시 한번 힘차게 팔박자 후보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함께해요. 팔박자 후보 시작. 민주 시민 함께 해요. 민주 시민 함께 해요. 민주 시민 함께 해요. 네, 제가 앞에 박근혜를 위하고 외치면 이에 힘차게 구속하라고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얼마냐? 어이구, 얼마, 저 본적 있지, 이번에. 갔다 올 거잖아. 아니 나는 그 집에 집사람이 앞에 있어갖고 잠깐 나왔다 시내 왔다가 와이하고 그래 너가 됐다 했는데 다양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육이 오늘 특히 먹으면서 원입니다. 길을 저렇게 막으면 사람 네이처리 커플 매장에서 직접 사용해보실 건데요. 예민해지기 쉬운 겨울의 피부에 오늘 수달리기 한번 해보시고요. 매장에서 텐션을 체험해보세요.